강원도의 하늘은 먹물을 머금은 화선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8월의 장마. 그러나 산악지대의 비는 평지의 그것과는 격이 달랐다. 빗줄기는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타고 넘어온 바람에 실려 병사들의 뺨을 면도날처럼 핥휘었다. 진흙은 이미 발목을 집어삼킬 듯 질척거렸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눅눅한 땀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토해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통칭 흑호부대 블랙타이거의 지옥주 훈련장이었다. 국가가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그 칼날이 되기 위한 예비 후보생들은 인간의 한계라는 용광로 속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한 명의 후보생이 통나무 장애물 위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의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40kg이 넘는 군장과 젖은 전투복이 그의 몸을 수은처럼 짓눌렀다. 후보생 번호 74번 포기인가? 확성기를 찢는 듯한 교관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74번 후보생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결국 진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그의 옆으로 다른 후보생들이 이를 악물고 진흙탕을 기어갔다. 동료의 따위는 사치였다. 이곳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마지막, 그러나 결코 처지지는 않는 속도로 한 후보생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었다. 중위 강한압, 그녀는 이번 흑호부대 선발 과정에 참여한 유일한, 그리고 역사상 3번째 여성 장교였다. 앞선 2명은 이 지옥주의 3일차를 넘기지 못했다. 오늘은 4일차였다. 하나의 몸은 이미 감각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195cm가 겨우 넘는 신장은 180cm가 넘는 남성 후보생들 사이에서 유독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등에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무게의 군장이 매달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똑같은 굵기의 밧줄에 쓸려 피와 물집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외줄타기 장애물을 통과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부가 찢어질 듯 아팠고 젖은 전투복 안쪽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뼈를 시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독한 환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발을 내디뎌 진흙바닥에 착지했을 때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후보생과 교관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훈련장 가장 높은 단상 위, 비를 피하는 차양막 아래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이 진흙탕의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전투복에 흙탕물 하나 묻히지 않은 존재였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모, 날카롭게 다려진 전투복 칼주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 훈련 과정 전체를 총괄하는 지휘관. 소령 조상훈이었다. 조상훈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소령을 달고 특전사에서도 가장 전계라는 흑호부대의 훈련 지휘관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훈련 방식은 잔인하기로 유명했고 그의 기준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훈련장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번호벨 1,2번. 조상훈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빗소리를 뚫고 하나의 귓가에 정확히 꽂혔다. 중위 강하나 하나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차렷 자세를 취하며 복창했다. 조상훈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의 전투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하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서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4일차, 용케 버티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하지만 중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나의 턱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그의 전투화 코앞에 떨어졌다. 여기는 남녀평등을 외치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다. 이곳은 전쟁터다. 그리고 전쟁은 여자를 위한 놀이가 아니지. 저는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혀를 깨물어야 했다. 아, 그런가? 조상훈이 코웃음을 쳤다. 좋아. 체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특전사는 체력만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야. 중위 강하나,
다른 후보생들이 모두 통과한 이 장애물 코스를 넌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했다. 그것도 기준 시간에서 3분이나 초과했어. 이건 실패다. 다른 후보생들보다 10kg의 추가 중량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반박했다. 분명 아침 훈련 시작 전 조상우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며 그녀의 군장에 모래주머니 2개를 더 넣으라고 지시했다. 명백한 부당행위였다. 배려 조상훈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이 전장에서 적군이 널 여자라고 배려해 줄 것 같나? 총알이 널 비켜가기라도 하나? 아니면 네가 짊어질 탄약과 식량이 더 가벼워지나? 넌 지금 네가 받은 특혜에 불평하는 건가? 논리의 함정이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겠지. 좋다. 실패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조상우는 주변을 둘러보던 부사수 교관에게 턱짓했다. 오늘 탈락한 후보생 8명의 모든 화기를 수거해. 펠 2번 중위 강하나. 넌 오늘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그 총기들을 모두 분해하고 완벽하게 소재한 후 무기고 담당관에게 직접 검사받도록. 물론 내 개인 화기도 포함해서 식사 배급은 그 이유다. 알겠나?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옥주 4일차 후보생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극도의 피로와 허기 상태였다. 유일한 회복 시간인 저녁 식사와 짧은 휴식 시간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내일의 훈련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다. 더욱이 칠정의 총기를 완벽하게 소재하는 것은 최소 3시간 이상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조상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다른 후보생들이 동정 반, 안도 반의 시선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절뚝거리며 막사로 향했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대위 김진욱. 그는 이번 훈련 과정의 팀 단위 교관이자 조상훈의 직속 부하였다. 3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전술가의 눈과 동시에 부하들을 이해하려는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지휘관이었다. 그는 조상훈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군의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그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김진우는 강하나 중위가 추가 중량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남성 후보생들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 또한 지켜봤다. 그녀는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무게 중심 이동과 최소한의 동작으로 체력을 안배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었다. 저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이자 본능적인 전투 감각이었다. 저런 인재를 김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조상훈이 단순히 여군을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 강하나 개인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훈련 상황실 TOC 김진우는 훈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척하며 조상훈에게 다가갔다. 소령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김대위. 조상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강하나 중위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 훈련 데이터 분석 결과 추가 중량을 감안했을 때 강중위의 신체 효율성은 전체 후보생 중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기준 시간 초과는 명백히 비합리적인 페널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상훈이 의자를 돌려 김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그 경멸을 넘어선 차가운 살기마저 감돌았다. 김대위, 자네 지금 내 훈련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저 여자 후보생의 보모라도 되기로 한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조상훈이 차갑게 웃었다. 특전사 선발에 공정 따위가 어디 있나? 오직 생존과 실패뿐이다. 자네가 보기엔 저 중위가 진짜 전장에서 살아남을 것 같나?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 울면서 엄마를 찾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그녀는 울지 않을 겁니다. 김진우가 자신도 모르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적이 흘렀다. 조상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자네, 요즘 감상적이 되었군. 흑호부대 교관 자리가 너무 편했나 보지. 김대위, 내 말 잘 듣게. 자네는 내 부하고 내 지시에 따르면 돼. 강하나 중위에 대한 평가는 내가 직접 한다. 자네는 자네 팀 후보생들이나 신경 써. 다시 한번 내 결정에 토를 달면 그땐 자네도 저 중위와 함께 진흙탕을 기게 될 줄 알아. 알아들었나?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우는 경례를 붙이고 상황실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는 조상훈의 눈에서 단순한 편견 이상의 것, 어떤 집요하고 개인적인 증오를 읽었다. 그리고 그는 강하나 중위의 눈에서 보았던 그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전설로만 듣던 이 부대의 창설자들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같은 시각, 막사 뒤편의 간이 무기고 강하나는 차가운 기름과 화약 냄새 속에서 K2 소총의 마지막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이미 7번째 총기였다. 손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피와 물집이 터진 자리 위로 차가운 총기 기름이 스며들어 살을 내는 듯 아팠다. 극도의 허기가 위장을 뒤틀었고 탈수 증세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대로 쓰러져 잠들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늘 별 3개가 빛나는 정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서재에 앉아 두꺼운 군사 전략서를 읽고 있는 근엄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예편, 흑호부대의 창설자, 살아있는 전설, 강민철. 그녀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기어이 특전사 지원서를 내밀었을 때 단 한 번도 그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거대한 서재, 묵직한 침향 냄새 속에서 그는 말했다. 왜 그 길을 가려 하느냐? 할아버지가 만드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걷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틀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네 아비는 그 의무 속에서 죽었다. 그 길은 명예의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다. 각오했습니다. 강민철은 한참 동안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따뜻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네가 가려는 그 길은 겸손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고독의 길이다. 누구도 널 여자로 배려해주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누구도 널 동등한 전우로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2개의 시선 사이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도 가겠느냐? 또 가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하나는 눈을 떴다. 차가운 총기의 금속성이 그녀의 정신을 깨웠다. 고독의 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총기의 놀이쇠를 결합하며 중얼거렸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조상훈의 야만적인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옥주 5일 차의 새벽은 전날의 형벌보다 더 가혹했다. 강하나는 3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무기고에서 7정의 총기를 모두 소지하고 무기 담당관의 까다로운 검사 조상훈이 미리 언지를 주었는지 그는 부품 틈새에 먼지 한 톨까지 지적했다를 통과했을 때 저녁 식사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건빵 몇 조각과 물 한 통으로 허기를 달랬다. 그녀의 몸은 분해되었다가 잘못 조립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물집이 터진 손바닥은 전투복 소매에 스칠 때마다 불에 댄 듯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 훈련 집합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군화는 누구보다 깨끗했고 전투복은 흙탕물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조상훈에게 그 어떤 작은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도끼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훈련장 본부 건물 2층 따뜻하고 건조한 지휘통제실 TEOC 안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위 오유진. 그녀는 흑호부대의 행정 및 보급을 담당하는 참모 장교였다. 훈련 후보생이 아닌 기관 장병이었다. 하얗고 깨끗한 피부,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와 흠잡을 데 없는 전투복은 진흙탕 속의 후보생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후보생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강하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대위 김진우. 김진우는 야전 장비를 점검하며 후보생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전문가의 날카로움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유진은 김진우가 후보생들을 대하는 방식, 특히 강하나를 주목하는 그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오유진은 김진우 대위를 내심 흠모했다. 그는 육사 선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거친 특전사 내에서도 보기 드문 합리성과 실력을 겸비한 장교였다. 하지만 김진우는 오유진의 행정실에서 오가는 미소나 커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훈련과 실전 능력뿐인 듯했다. 그리고 지금 그 관심의 영역 안에 강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오유진은 강하나가 처음 이 부대에 전입 왔을 때부터 그녀를 경계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의 여군 장교? 그러나 자신은 안전한 후방의 행정장교로 남았고 강하나는 감히 남자들의 영역인 흑호에 도전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불쾌했는데 이제 그녀는 김진우의 관심까지 독차지하고 있었다. 질투는 차가운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고 소령 조상훈이 들어왔다. 그는 젖은 전투화의 흙을 털어내며 들어와 오유진이 보고 있던 모니터 훈련장 CCTV 화면을 함께 바라보았다. 화면 중앙에는 강하나가 묵묵히 장비를 결속하고 있었다. 오중위, 조상훈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네, 소령님. 유진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잠시 내 방으로 오지. 조상훈의 개인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커피를 권하는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강하나의 인사 파일을 툭툭 두드렸다. 강하나 중위, 중위와는 동기였나? 아닙니다. 육사 2년 후배입니다. 그래, 2년 후배. 저 중위 누군지 아나? 후보생 107번 말씀이십니까? 조상우는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강하나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군 인사기록 카드였다. 맨 위에는 대장 예 강민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철 장군? 흑호부대의 창설자. 오유진의 눈이 커졌다. 설마? 맞아. 조상훈이 차갑게 웃었다. 저 오만한 배별 리버는 그 전설적인 강 장군의 유일한 손녀다. 오유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배경까지 완벽했다. 자신은 평범한 공무원 집안 출신으로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강하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였다. 질투는 이제 명백한 적개심으로 변했다. 조상우는 유진의 표정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반응이었다. 오 중위, 이건 심각한 문제야. 조상우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전설의 손녀딸께서 이 험한 훈련을 받다가 손톱이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 너기 가만히 있을까? 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강하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저런 애송이를 흑호부대원으로 받아들일 순 없지. 부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조상우는 유진에게 돌아섰다. 그래서 말인데. 오 중위의 도움이 필요해. 저 중위가 안전하게.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겠어. 명예롭게 말이지.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진은 자신이 함정에 발을 들이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조상훈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간단해. 자네는 보급 담당이니 장비 지급을 총괄하지. 훈련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나 규정 위반,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직접 보고해. 조상훈은 직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저 중위의 안전을 위한 특별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게. 그리고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김진우 대위가 요즘 저 중위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더군. 훈련 교관이 후보생에게 사적인 감정을 갖는 건 심각한 규율 위반이야. 그것도 잘 지켜보게. 이것은 명령이자 유혹이었다. 오 중위, 자네 이번 인사고가 점수가 아주 좋더군.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가 다음 JSA 공동경비구역 파견 근무 자리에 자네를 강력하게 추천하지. 알다시피 그 자리는 소령 진급의 지름길이야. 오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JSA 파견. 그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자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령님. 그날부터 강하나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지옥주 6일 차 독도법 및 산악 침투 훈련. 후보생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폭우 속의 험준한 산맥에 숨겨진 5개의 체크포인트를 찾아야 했다. 하나의 파트너는 어제 그녀의 총기 소재 페널티 때문에 함께 휴식을 빼앗겼던 하사 후보생이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하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장비 지급대에서 오유진이 웃는 얼굴로 하나에게 나침반과 지도 세트를 건넸다. 강중희님, 힘내세요. 여군의 저력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는 그 가식적인 미소에 가볍게 목례만 하고 돌아섰다. 훈련은 순조롭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크포인트까지는 지도를 읽는 하나의 능력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세 번째 체크포인트로 향하는 깊은 계곡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상해. 하나가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자침이 고장난 펭귄처럼 제자리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마치 강력한 자석 근처에 있는 것처럼. 맨 뭐가 문제야, 이쪽이 맞잖아. 파트너 하사가 소리쳤다. 아니다, 나침반이 죽었어. 뭐? 출발 전에 점검 안 했으나. 역시 여군이랑 조가 되니까 이 모양이지. 그가 군홧발로 바닥을 찼다. 하나는 그의 비난에 대꾸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오유진이 건네던 나침반이 떠올랐다. 의도된 것이었을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지도를 접어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짙은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태양의 윤곽이 비쳤다. 시간 없어. 나 따라와. 하나는 나침반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상의 등고선과 실제 지형을 대조했다. 나무에 이끼가 낀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골짜기의 형태, 그리고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각도.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지리산을 종주하며 혹독하게 배웠던 생존술이었다. 그들은 제한 시간을 불과 2분 남기고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통과했다. 파트너 하사는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하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하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침반 없이 산을 타는 것은 육체적 소모는 물론 극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김진우는 몰래 그 고장난 나침반을 회수했다. 그는 그것을 분해해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나침반 내부의 자성 코팅이 고의적으로 긁혀나가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지옥주 7일차 절벽 강화 및 역 암벽 등반 훈련. 최악의 훈련이었다. 비에 젖은 암벽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웠고 후보생들은 4인 1조로 서로를 의지해 70m 높이의 수직 절벽을 올라야 했다. 조상훈이 직접 쌍안경을 들고 훈련을 감독하고 있었다. 하나는 팀의 선등자 리드 클라이머 역할을 맡았다. 가장 위험하지만 팀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임무였다. 오유진은 이번에도 후보생들에게 안전 로프를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하나에게 로프 뭉치를 건네며 특히 강중희님 거는 제가 2번 확인했어요. 안전이 최고니까요. 라고 속삭였다. 하나는 절벽에 붙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거미처럼 가볍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50m 지점, 가장 어려운 구간인 오버행 오버항을 통과하기 위해 다음 확보물 앵커 E 퀵드로우를 걸고 로프에 체중을 싣는 순간이었다. 침! 금속이 긁히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로프가 팽팽해지는 대신 10cm가량 미끄러졌다. 로프의 웨피 시트가 찢어진 것이었다. 돌아간다. 하나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4m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방지 시스템 릴레이 작동하며 그녀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녀의 오른쪽 어깨가 날카로운 암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극심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102번, 뭐 하는 건가? 조상훈의 확성기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개인 장비 점검 실패 선등자 실격 1조, 전원 훈련 실패, 지금 즉시 원점 복귀.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훈련 실패는 곧바로 엄청난 감점으로 이어졌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그녀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다른 팀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제기럴, 저 여자 때문에. 밑에서 대기하던 팀원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타고 올라왔다. 하나는 허공에 매달린 채 부서진 어깨보다 더 아픈 고립감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김진우는 사고 직후 그 파열된 로프를 확보했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절단면을 확인했다. 이것은 마모로 인한 파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주 예리한 칼날로 외피에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을 낸 것이었다. 하강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등반 시 선등자의 최대 하중이 걸리는 순간 정확히 터지도록 계산된 지독하게 전문적인 파괴 공작이었다. 김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훈련을 빙자한 살인 미수였다. 그의 시선은 본부 건물 2층,
창가에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오유진 중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서 있을 보이지 않는 손. 조상훈 소령을 떠올렸다. 그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침반, 그리고 로프의 절단면 사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 수첩에 그날의 사건을 정확히 기록했다. 6일차 나침반 파손, 7일차 등반 로프 절단, 배우 C 소령, 실행 O 중위 추정, 목표 K 중위.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조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오유진이 올린 강하나 중위 장비 점검 소홀 및 팀 훈련 실패 보고서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30년 전 설악산 어딘가에서 찍은 듯한 흑백 사진.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유독 강렬한 눈빛을 한 젊은 대위 강민철가 중앙에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하사가 있었다. 조상우는 사진 속 젊은 하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의 아버지였다. 결국 그 전설의 핏줄도 별 수 없군. 조상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강하나에 대한 경멸이 아닌 그 너머의 존재. 강민철 대장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러뜨려 주지.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옥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폭풍우도 함께였다. 지옥주 7일 차의 밤. 강원도의 산맥은 문자 그대로 울부짖고 있었다. 10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최악의 태풍이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며 강원도 상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장마는 이미 끝났어야 할 시기였지만 기후변화는 계절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흑호부대 훈련장은 거대한 무릉덩이로 변했다. 막사는 모래주머니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훈련장 외곽의 하천은 이미 범람하여 모든 접근로를 진흙의 강으로 만들었다. 기상청은 산사태 최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고 육군 본부로부터는 필수 경계 인원을 제외한 모든 야외 훈련 및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는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다. 지휘통제실 TOC의 공기는 폭우만큼이나 무거웠다. 훈련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주둔지 사령관 대령은 모니터에 떠오른 붉은색 경고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첸초 소령. 대령이 입을 열었다. 본부 지시가 내려왔네. 지옥주 훈련.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겠어.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재난 상황이야. 회의실에 모여있던 다른 교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조상우는 평온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쏟아지는 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주적이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도발 시기를 정해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다. 폭풍구, 폭설, 혹한, 그것은 흑호부대원들이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훈련을 중단한다면 그들에게 흑호의 목덜미를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조소령, 이건 좀 많이시 오는 수준이 아니야. 외곽의 설악댐 수위가 이미 위험 경계에 도달했네. 바로 그겁니다. 조상훈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존 훈련입니다. 진짜 전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7일간의 지옥주는 이 마지막 하루를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광신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 폭풍구가 약한 놈들을 걸러줄 완벽한 필터입니다. 사령관님, 저에게 하룻밤만 주십시오. 이 지옥을 통과한 자들만이 진정한 흑호의 자격이 있습니다. 대령은 조상훈의 광기 어린 눈빛에 잠시 압도당했다. 그는 흑호 부대의 전설적인 훈련 성과를 이끌어낸 조상훈의 능력을 신임하고 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모든 안전 예방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게 단 한 명의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조소령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조상우는 미묘한 미소를 감추며 격리했다. 회의실 밖에서 이 대화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진우가 조상훈에게 달려갔다. 소령님 제정신이십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라 후보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짓입니다. 가시거리가 5km도 나오지 않고
계곡은 이미 급류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라도 나면 김대위, 조상훈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산사태가 무서워서 침투를 포기할 것 같나. 그건 논점이 다릅니다. 이건 아군 병력의 안전 문제입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조상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게 흑호의 제일 원칙이야. 그리고 강한 자는 이런 환경을 이용하지. 자네는 겁이 났나. 김대위, 김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모욕이었다. 치,구아, 겁이 나지 않았다면 임무를 주지. 조상훈은 지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알파, 브라보 조 후보생들은 자네가 직접 인솔하에. 3번, 고지로 이동시켜 비박지를 구축하고 야간 경계 훈련을 실시한다. 폭풍 속에서 아군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지. 자네의 능력을 보여주게. 김진우는 지도를 받아들었다. 3번 고지. 그곳은 기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였다. 조상훈은 의도적으로 그를 훈련장의 핵심 구역에서 배제시킨 것이었다. 그가 강하나 중위에게 신경 쓸 겨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김진우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머지 인원들, 찰리조는 어떻게 됩니까? 찰리조는 내가 직접 관리하지. 조상훈이 웃었다. 특별한 개인 훈련이 필요해서 말이야. 폭우가 쏟아지는 연병장. 지옥주의 마지막 관문을 앞둔 후보생들이 집결했다. 지난 7일간 절반이 탈락했고 이제 남은 인원은 20명 남짓이었다. 강하나도 그들 틈에 서 있었다. 어깨의 부상은 임시방편으로 압박붕대를 감아두었지만 비에 젖은 붕대가 살을 파고들어 고통이 극심했다. 조상훈은 찰리조로 분류된 5명의 후보생 앞에 섰다. 강하나도 찰리조였다. 지옥주의 마지막 시험이다. 조상훈이 외쳤다. 론 울프, 론 월프, 고독한 늑대. 특전사는 팀으로 움직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 생존 및 독도법 최종 평가다. 그는 방수 처리된 좌표 패킷을 후보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각자에게 3개의 좌표가 주어진다. 폭풍우를 뚫고 3개의 마커 표식을 회수하여 04시까지 이곳으로 복귀한다. 단 한 명이라도 시간을 어기거나 단 하나의 마커라도 분실할 경우 그 즉시 흑호부대 선발 과정에서 영구 탈락이다. 무정의는 비상상황 외에 사용을 금지한다. 질문 있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 폭풍 속에 홀로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아 보였다. 조상훈이 마지막으로 강하나에게 패킷을 건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102번, 날 실망시키지 마라. 지휘통제실 TOC. 오유진은 조상훈의 지시에 따라 찰리, 조 후보생들의 GPS 트래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상훈이 강한에게 할당한 좌표를 시스템에 입력하다가 손을 떨었다. 첫 번째 좌표, 독수리봉 정상 가장 험준한 산악 코스트. 두 번째 좌표 비룡, 계곡 급류 도하 지점. 현재 범람 위험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좌표. 그녀는 코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Sector 7 Gamma, Sector 7 Gamma. 그곳은 훈련 지역이 아니었다. 설악댐의 비상 방류 시 가장 먼저 물을 받아내는 거대한 저류지, 오버플로우 바신이자 냉전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폐쇄된 낡은 지하 벙커가 위치한 곳이었다. 군사 지도에는 절대 접근 금지 구역으로 붉게 표시된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설악댐의 수위는 한계치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오유진은 조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페널티 부여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공범이었다. 같은 시각, 강하나는 지도 위에 좌표를 표시하고 있었다. 어깨의 통증과 저천증으로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좌표는 지옥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좌표를 확인한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구형 저장 벙커 11지. 지도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익혔던 훈련구역을 벗어난 곳이었다. 그리고 지도 하단에는 그 지역에 대한 경고문이 작게 적혀 있었다. 우천시주 방수로 범람지역.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명령 불복종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 테스트인가?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흑호는 의심하지 않고 수행한다. 그녀는 어깨끈을 고쳐매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임무는 처절했다. 그녀는 독수리봉 정상에서 강풍에 몸이 날아갈 뻔한 위기를 넘기며 첫 번째 마커를 확보했다. 비룡 계곡에서는 이미 허리까지 차오른 미친 듯한 급류에 휩쓸릴 뻔했지만 밧줄 하나의 의지에 강을 건너 두 번째 마커를 찾아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부상당한 어깨는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저천증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새벽 2시, 그녀는 마지막 좌표를 향해 움직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 그녀의 귓께는 빗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만 톤의 물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포요. 설악된 비상 방수로가 한계에 도달해 물을 토해내는 소리였다. 그녀가 향하는 섹터 세블지 전체가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있었다. 통제실의 김진우는 3번 고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몰래 숨겨둔 개인 태블릿으로 강 하나의 GPS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오전에 장비 점검을 핑계로 그녀의 트래커 아이디를 자신의 개인 추적 시스템에 연동시켜 놓았다. 그의 화면 속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섹터 7G로 향하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 지역의 수문학적 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미쳤어. 그는 즉시 조상훈에게 무전을 연결했다. 소령님, 김진우 대위입니다. 지금 즉시 102번 후보생을 호출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저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댐수위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곳은 10분 안에 완전히 수몰될 겁니다. 무정이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상훈의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있다. 김대위. 그것이 시험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에 복종해 맹목적으로 위험구역에 진입하는가? 아니면 환경적 요소를 판단해 독자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가?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그리고 김대위. 훈련 중 무선 침묵은 기본 아닌가? 자네 임무에나 집중해. 그녀는 명령에 복종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르친 거니까 당장 그녀를... 정신 종료. 조상훈이 일방적으로 무전을 끊었다. 같은 시각. 강하나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녀의 앞에는 산비탈에 반쯤 파묻힌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지하 벙커 채블지의 입구가 있었다. 이미 주변은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댐방수로의 굉음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그녀는 좌표 패킷에 적힌 마지막 지시 사항을 확인했다. 표식은 정문 입구에서 내부 40m 지점에 위치함. 회수 후 즉각 퇴출. 하나는 차오르는 물과 어둡고 거대한 벙커의 입구를 번갈아 보았다.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복귀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마지막 임무였다. 그녀는 헤드램프를 켜고 차가운 물을 가르며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하 벙커 채블지의 입구는 어둠의 아가리였다. 강하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순간 밖에서 울부짖던 태풍의 굉음이 먹먹하게 멀어졌다. 마치 두꺼운 솜으로 귀를 틀어막은 듯한 이질적인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그녀의 전투화가 얕은 물웅덩이를 밟는 소리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박자뿐이었다. 그녀의 헤드램프가 뿜어내는 약한 광원이 절대적인 어둠을 원뿔 모양으로 갈라냈다. 공기는 10년 묵은 지하실의 그것처럼 차갑고 축축했으며 녹슨 쇠붙이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정면 40m 하나는 명령을 복창하며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다. 벙커 내부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냉전 시절. 이곳은 비상시 연대급 부대가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물자를 보관하던 비밀 창고였다. 지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나무 상자들과 녹슨 기계 부품들, 그리고 거미줄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바닥은 이미 물이 발목 근처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이 전투화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30m, 35m. 그녀는 정확히 40m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헤드램프 빛이 정확히 목표물을 찾아냈다. 굵고 녹슨 배수관 하나에 지시서에 명시된 것과 똑같은 붉은색 표식기가 묶여 있었다.
역시 명령대로였어. 이것이 조상훈이 설계한 마지막 시험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녀가 이 위험하고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도 복종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포기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하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붉은 표식기를 풀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등 뒤 그녀가 들어왔던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물을 밟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거운 쇠가 콘크리트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고 총구 훈련용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겨눴다. 누구냐? 그녀의 빗줄기 끝 30m 전방의 입구 쪽에 누군가 서 있었다. 폭풍 후에 완전히 젖은 판초 위를 뒤집어 쓴 하나보다 조금 작은 실루엣.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림자가 망설이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 중위. 하나는 그 실루엣을 알아봤다. 기관장병의 신형 판초 위에 오유진이었다. 오, 중위, 여긴 어떻게... 오유진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조상훈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후보생이 벙커에 진입하면 즉시 입구를 폐쇄한다. 이것은 비상 상황 대비 고립 환경 저항력 최종 테스트다. 내가 별도 명령을 내릴 때까지 대기시켜라. 이것이 조상훈의 지시였다. 하지만 오유진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보았다. 벙커가 위치한 저지대가 이미 거대한 호수로 변하고 있는 것을. 설악댐의 방수로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산사태처럼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지금 이 문을 닫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생매장이었다. 안 돼! 이건 살인이야!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그녀의 무정이 조상훈과의 비공개 채널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하나? 오, 중위 명령 수행해! 조상훈이 근처 고지대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나씨. 유진의 목소리가 울음처럼 터져나왔다. 오중이? 무슨 일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물이... 이건 테스트야. 유진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이건 마지막 테스트일 뿐이라고 고립 저항력 테스트 소령님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벙커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강철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냉전 시절에 만들어진 이 벙커, 문은 내부가 아닌 오직 외부에서만 잠글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방폭문이었다. 앤드웨이, 하나는 상황을 깨닫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40m의 거리,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그녀의 속도를 늦췄다. 오유진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강철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쾅! 거대한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벙커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 밖의 거대한 잠금소에 럭킹바를 걸어내렸다. 철컥! 그 소리는 벙커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강하나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혔다. 헤드램프의 약한 빛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태풍의 포효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망치처럼 귓가를 때렸다. 문 열어, 오유진 중위, 당장 문 열어. 하나는 문에 달려들어 미친 듯이 강철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육중한 강철의 두께 앞에서 무력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야. 이건 불법 감금이다. 당장 열어. 문 밖에서 오유진은 강철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미안해. 이건 그냥 테스트일 뿐이야. 소령님이 곧 열어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폭풍 속을 향해 도망쳤다. 그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이미 벙커 입구의 계단 밑까지 설악댐에서 넘어온 급류가 차오르기 시작한 것을 애써 외면했다. 벙커 안! 하나는 주먹질을 멈췄다. 분노가 급격하게 식고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갇혔다. 침착하자. 조상훈 소령의 지시다. 이건 테스트다. 그들이 나를 죽일 리는 없어. 얼마나 버티는지 보려는 거야. 그녀는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벙커 내부를 다시 살폈다. 다른 출구는 없었다. 환풍구는 모두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다. 이곳은 완벽한 무덤이었다.
그들이 날 데리러 올 때까지 천을 유지하고 버틴다. 그때였다. 그녀가 들어왔던 입구 쪽이 아닌 벙커의 가장 깊숙한 안쪽 벽, 설악댐의 방수로와 마주한 방향의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물이 새는 소리가 아니었다. 콘크리트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무언가가 억눌린 듯한 신음을 내는 소리였다. 쿠르르르륵. 그리고 다음 순간 땅이 흔들렸다. 댐 방수로가 결국 한계 수위를 넘어섰고 그 엄청난 수압이 지하 벙커의 가장 약한 연결부를 강타한 것이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벙커 후면의 벽 이음새가 터져나갔다. 그것은 물이 차오르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방호스 수백 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처럼 산사태처럼 밀려든 흙탕물과 얼음장 같은 산악 계곡물이 벙커 안으로 분사되기 시작했다. 수위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단 몇 분 만의 일이었다. 벙커 내부에 쌓여있던 낡은 나무 상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녹슨 철제 캐비닛이 쓰러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진장, 하나는 본능적으로 더 높은 곳을 찾아 헤엄쳤다. 하지만 부상당한 오른쪽 어깨는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쪽 팔로 물을 저으며 벽에 붙어 있는 낡은 배관 파이프를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갔다. 수위는 이미 그녀의 가슴을 넘어섰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천을 맹렬하게 빼앗아갔다. 젖은 전투복과 군화가 그녀의 몸을 청은망은의 추처럼 끌어내렸다. 그녀는 간신히 파이프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야. 그녀는 그제야 조상훈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좌표, 표식기, 고립 테스트.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이 콘크리트 무덤 안으로 유인하기 위한 완벽하게 계산된 장치였다. 조상훈은 그녀가 실패하길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길 원했다. 폭풍우 속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물은 계속 차올랐다. 이제 그녀의 목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파이프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고개를 꺾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사방에서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그녀의 몸을 쳤다. 한계였다. 마비된 어깨의 감각이 사라지자 그녀는 파이프를 잡고 있던 한쪽 팔의 힘도 거의 다해가고 있었다. 그때 천장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철제 빔 크로스빔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날리다시피 빔 위로 올라갔다. 이제 벙커는 거대한 수조가 되었다. 그녀가 앉은 빔과 천장 사이에는 불과 1m 남짓한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마저도 물이 꾸준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헤드램프 배터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빛이 가쁘게 전멸했다. 깜빡! 깜빡! 하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공기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고통은 이미 사라졌다. 극심한 저천증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치지직 소리와 함께 그녀의 헤드램프가 꺼졌다. 완벽한 어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곳에 오직 차가운 물이 그녀의 턱 밑을 간지리며 천천히 차오르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3번 고지. 조상훈이 김진우를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할당한 임무지역. 폭풍우는 산 정상을 거의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다. 김진우는 지시에 따라 알파, 브라보 조 후보생들의 비박지 구축을 감독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개인 태블릿, 군용이 아닌 사제로 방수 케이스를 씌운 그 태블릿에는 그가 몰래 심어둔 추적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화면 중앙의 붉은 점, 강하나 중이 그의 눈앞에서. 붉은 점은 독수리봉과 비룡 계곡을 처절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섹터 세블지 폐쇄된 지하 벙커의 좌표에서 멈췄다. 김진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붉은 점은 그 자리에 약 반화분간 머물렀다. 들어갔어. 명령대로 들어갔군. 그는 조상훈의 의도를 가늠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 고립 테스트라면 조만간 조상훈이 구출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지시를 할 터였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붉은 점은 미동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GPS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수신 모량인가 아니면 다음 순간 붉은 점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마지막 신호 위치 벙커 채블지 내부. 김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GPS 신호가 지하에서 끊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필 댐의 수위가 임계점에 도달한 바로 이 타이밍일 리 없었다. 이것은 기기 고장이 아니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젠장.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은 상명하복을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박 중사, 그가 부사관을 불렀다. 현장 지휘를 맡는다. 비상 상황 발생이다. 내가 복귀할 때까지 대원들 한 명도 이탈시키지 마. 대위님 어디 가십니까? 여길 벗어나시면. 김진우는 대답 대신 지휘용 지프차의 운전석에 몸을 던졌다. 그는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지프차는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뚫고 나무 뿌리가 드러난 비포장 전술 도로를 따라 격렬하게 질주했다. 와이퍼는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고 전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지도에 입력된 7지 좌표만을 향해 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듯 차를 몰았다. 몇 번이나 차가 전복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30분이 걸릴 거리를 15분 만에 주파했을 때 그는 차를 급정거시킬 수밖에 없었다. 섹터 7G로 향하는 마지막 진입로가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로가 아니었다. 설악댐 방수로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산에서 밀려든 토사가 합쳐져 만들어낸 거대한 급류. 지늘개 호수였다.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 마치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돛대처럼 지하 벙커 채블지 입구에 콘크리트 아치 상단부만이 간신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물은 그 아치마저 집어삼킬 듯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꼬갱콩위. 그는 절망감에 소리쳤다. 이미 늦었다. 저 정도 수량이라면 내부는 완전히 침수되었을 터였다. 그가 망연자실하게 무정이를 잡으려던 순간 지프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호숫가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는 형체를 포착했다.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쓴 사람. 그 사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물이 차오르는 벙커 입구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김진우는 채에서 뛰어내려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을 뚫고 달려갔다. 오유진 중위. 그의 고함 소리에 오유진이 경기를 일으킨 듯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김진우를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소령님이 그냥 고립 테스트라고. 곧 열어줄 거라고. 김진우는 그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문을 잠갔나? 아니에요. 난 그냥 이건 그냥. 바로 그때였다. 그 모든 폭풍 후의 굉금과 댐의 포효 소리를 뚫고 아주 미약하지만 금속성의 소리가 김진우의 귀에 잡혔다. 쿵, 쿵, 쿵. 그것은 벙커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미 물에 잠긴 벙커의 상부, 지면과 연결된 콘크리트 환기국, 지금은 물이 역류하고 있는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하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천장까지 물이 차오른 그 마지막 공간, 철제 빔 위에 매달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군인의 본능으로 근처에 있던 쇠 파이프 조각을 들어 천장 콘크리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었다. 여기 생존자 있음. 군용 생존 신호였다.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다고. 김진우는 오유진을 흙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즉시 부대주 통신망으로 무전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찢어질 듯했다. 여기는 캡틴 킴 흑호 지휘부의 알린다 훈련 중 비상상황 후보생 뵙졸 2번 섹터 11지 지하 벙커의 고립 벙커 완전 침수 내부 생존자 신호 확인 반복한다. 내부 생존자 신호 확인 즉시 중장비 파괴 도구와 잠수팀을 지원 바람.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의 무전은 폭풍 속에서도 모든 채널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교관들과 사령관이 이 무전을 듣고 경악했다. 하지만 그들의 응답보다 더 빠른, 더 차가운 목소리가 채널 전체를 장악했다. 조상훈이었다. 모든 부대원은 현 위치를 고수한다. 캡틴 킴의 보고는 불인정한다. 조상훈 소령님, 지금 무슨... 섹터 셰블지는 현재 재난구역이다.
태풍으로 인한 댐범람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며 생존 가능성은 제로다. 조상훈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후보생 112번 강하나는 훈련구역을 이탈해 독단적으로 금지구역에 진입, 실종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다. 공식적으로 MIA 임무 중 실종 처리한다. 김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조상훈은 지금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거짓말, 당신이 그곳으로 가라고 좌표를 줬잖아.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캡틴 킴, 자네는 지금 임무 지역을 무단이탈하고 허위 보고로 전부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지금 즉시 지프를 돌려 3번 고지로 복귀하라. 아니면 내가 자네를 전시, 명령 불복종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것은 명령이다. 김진우는 무정의를 든 채 얼어붙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조상훈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았다. 이 폭풍 속에서. 훈련 총지휘관이 접근 불가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후보생 실종으로 결론 내린 이상 그 어떤 공식적인 구조대도 파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명령을 어기고 구조대를 보내는 것은 쿠데타나 마찬가지였다. 공. 생존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안 돼. 김진우는 절망했다. 그는 졌다. 조상훈이 이겼다. 그의 옆에서. 오유진은 이 모든 무전 내용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든지 깨달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가 시켰어요. 그녀가 김진우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조소령이 시켰다고요? 문을 잠그라고 테스트라고 했어요. 그가 장군님을 증오해요. 그가 강하나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대위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증오, 복수극. 김진우는 울부짖는 오유진을 밀쳐냈다. 공식적인 방법은 끝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용 무정이가 아닌 자신의 전술조끼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위성 전화를 꺼냈다. 그것은 개인 장비였으며 군 통신망에 잡히지 않는 비상용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육사 생도 시절 자신의 멘토였던 한 노장교가 전역하며 건네준 번호를 떠올렸다. 자네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생명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딱 한 번만 이 번호를 쓰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위성 전화의 전원을 켰다. 신호를 잡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몇 번 울렸다. 이 폭풍 속에 전화를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한 순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폭풍우 소리가 아닌 완벽한 침묵 속에서 울리는 낮고 근엄한 목소리였다. 강민철입니다. 김진우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무너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장님, 접니다. 김진우 대위입니다. 생도 시절. 알고 있네. 용건을 말하게. 김진우는 물에 잠긴 벙커를 바라보며 자신의 군생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다. 대장님, 그들이 지금 각하의 손녀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조상훈 소령기. 강중위를 폐쇄된 벙커 7개 가두었습니다. 댐이 범람했고 벙커는 침수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조 요청을 했지만 조 소령이 공식적으로 그녀를 MIA 처리하고 모든 구조 활동을 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김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몇 초 후 강민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은퇴한 노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지휘하던 야전 사령관, 흑호 그 자체의 목소리였다. 현 시간부로 자네는 내 명령을 따른다. 거기서 정확히 10분만 버텨. 내가 간다. 뚝뚝뚝 전화가 끊겼다. 10분. 서울에서 강원도 산골까지 10분. 그것은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서울 평창동.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강원도에 미친 듯한 폭풍우와는 달리 서울의 밤은 비가 그친 뒤 고요한 습기만을 머금고 있었다. 집 안가장 깊숙한 곳의 서재. 수천 권의 병법서와 역사서가 벽을 가득 메운 그 방에서 예비역 대장 강민철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은퇴 후 10년간 매일 해왔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을 쓰고 있었다. 정중동, 징종동, 고요함 속의 움직임. 그의 철학이자 삶 그 자체였다. 서재의 정적을 깬 것은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아는 구석진 서랍 안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가 낮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붓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다. 그 전화가 울린다는 것의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의 끝 혹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강민철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폭풍의 굉음과 한 젊은 장교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대장님, 접니다. 김진우 대위입니다. 그들이 지금 각하의 손녀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훈 소령이 벙커 7에 가두었습니다. 조소령이 공식적으로 그녀를 MIA 처리하고 모든 구조 활동을 막았습니다. 강민철의 손에 들려있던 붓에서 먹물 한 방울이 화선지 위로 떨어졌다. 자 위에 검은 점이 번져나갔다. 그의 눈, 지난 10년간 은퇴한 노학자처럼 고요했던 그 눈이 순식간에 30년 전 적진을 누비던 흑호의 눈빛으로 변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목표를 확인한 맹수의 차가운 결의였다. 그는 김진우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 현 시간부로 자네는 내 명령을 따른다. 거기서 정확히 10분만 버텨. 내가 간다. 그는 위성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서재벽에 걸린 또 다른 전화기. 군 최고 사령부와 연결된 붉은색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곳, 그가 필요로 하는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발톱을 가진 곳에 전화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오 장군인가? 강민철이 말했다. 현 공군 공중기동 정찰사령관, 과거 강민철의 직속 부하였으며 그의 목숨을 빚진 자였다. 대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자산 하나를 쓰겠다. 지금 당장. 강민철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강원도 흑호부대 주둔지, 좌표는 전송하겠다. 현 시간부로 그 지역 상공의 모든 비행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내 헬기의 항로를 확보해라. 인가 코드는 알파 프라임. 수화기 너머의 공군 중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알파 프라임. 그것은 국가 전복 시도나 그에 준하는 최고 사령부의 반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오직 흑호 부대 창설 멤버만이 발동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 코드였다. 그것은 사실상 내가 지금부터 군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장군, 내 피부티가 죽어가고 있네. 강민철은 전화를 끊고 집무실 벽에 걸린 낡은 군복, 그가 삼성 장군으로 전역할 때 입었던 완벽하게 보존된 정복으로 손을 뻗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흑호부대 지휘통제실 TOC, 조상우는 주둔지 사령관 대령 앞에서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비극적인 임무 실패를 보고하는 지휘관의 무거운 침통함을 연기하는 이 서려 있었다. 이상입니다. 강하나 중위는 폭우 속에서 독단적으로 훈련 구역을 이탈, 금지 구역인 섹터 11기에 진입했으며 댐 범람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생존 가능성은 전무하며 공식적으로 MIA 처리를 상신하는 바입니다. 대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하려 했다. 전설적인 강민철 장군의 손녀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사고로 죽다니 최악의 시나리오였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김진우 대위는 어떻게 된 건가? 명령 불복종 및 무단 이탈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허위 보고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복귀 즉시 보직 해임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조상훈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마무리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TOC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그들의 귀를 때렸다. 이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쏟아지는 비바람 소리를 찢어발기는 거대한 헬리콥터 로터의 기계음이었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뭐야, 어떤 놈이 이 날씨에 비행 허가를 내줬나. 레이더 확인해. 대령이 소리쳤다. 레이더 관제병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식별 불가 아군 식별 신호가
최고 등급 알파 프라임입니다, 사령관님. 접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순간 TOC의 모든 창문이 깨질 듯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탐조등 불빛 수십 개가 통제실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공군 최정예 탐색 구조 헬기 HH-61대가 태풍의 강풍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TOC 바로 앞에 연병장에 강제로 착륙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로터 바람은 후보생들의 임시 수경 텐트들을 종이장처럼 날려버렸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이 내렸다. 그는 비옷도 입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에 은퇴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별 3개가 빛나는 완벽한 대장 정복 차림이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마치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사람처럼 꼿꼿했다. 각 잡힌 정모 아래로. 그의 눈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TOC 건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막아, 당장 저분을 막아. 대령의 명령에 당직 사령과 경계병들이 총을 들고 뛰쳐나갔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걸어오는 노인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정지하십시오. 여긴 군사통제 구역다가. 경계병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들의 부대 입구에 동상으로 서 있는 사람. 흑호 부대의 창설자.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강민철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 들어서는 사자처럼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다. 경계병들은 감히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키며 자신들도 모르게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쾅! 지휘통제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민철이 들어섰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둔지 사령관인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달려나왔다. 대장님, 여긴 어쩐 일로? 이런 날씨에? 강민철은 대령을 무시했다. 그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 방에서 유일하게 경례도 하지 않고 충격과 공포로 굳어버린 조상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철은 천천히 전투화 소리를 또렷하게 울리며 조상훈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무거웠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벙커를 폐쇄하란 명령? 누가 내렸나? 조상훈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그의 계산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끌어모았다. 대장님, 이곳은 현재 작전 통제 구역입니다. 예편하신 민간인은 권한을 묻는 건가? 강민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이 부대를 창설할 때 만든 제1수칙이 뭐였지? 조상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강민철이 대신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내 놈은, 지금 네 전우를 수장시키고 있다. 그는 조상훈의 가슴팍에 달린 흑호 휘장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감히 내 앞에서 그 권한을 입에 올려 강민철은 대령을 돌아보았다. 대령, 자네의 훈련 지휘관이 지금 후보생 한 명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있네. 내 손녀를.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녀, 살해. 강민철은 다시 조상훈을 보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정도였다. 네오? 조성이 일병의 아들이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조상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지난 30년간 그를 지배해온 증오가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 이름을... 네 아비는 인제에서 죽었어. 당신이 버렸지? 조상훈이 이빨 사이로 외쳤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미끼로 삼고 도망쳤어. 당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네 아비는 명령을 불복하고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날 5명의 부하를 살려서 복귀했다. 네 아비는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지금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강민철은 조상훈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조상훈을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패닉에 빠진 대령에게 명령했다. 당장 자네 부대의 모든 중장비와 구조 잠수팀을 동원해 지금 즉시 김진우 대위가 현장에서 좌표를 제공할 것이다. 그와 통신을 연결해. 강민철은 통제실의 거대한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4시 10분.
벙커 내 산소 잔존량을 예측해 볼 때 자네에게 남은 시간은 4분이다. 5분 안에 내 손녀를 꺼내지 못하면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저놈과 함께 군복을 벗게 될 거다. 그것은 은퇴한 장군의 협박이 아니었다. 흑호 부대의 창조주가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대령은 경악하며 무정의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조상훈의 모든 명령을 뒤집는 필사적인 구조 명령이 폭풍 우 치는 강원도 상공에 울려 퍼졌다. 조상훈은 그 자리에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30년 복수 계획,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의 군 경력 전체가 전설의 등장 단 60초 만에 완벽하게 소멸되고 있었다. 섹터 7지 김진우는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기댈 곳은 10분 안에 오겠다는 불가능한 약속,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끊겨버린 강하나의 마지막 생존 신호뿐이었다. 공, 공, 공. 그녀가 필사적으로 두드리던 소리는 이제 완벽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빗소리와 댐의 굉음만이 그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늦었는가?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는가? 절망이 그의 목을 조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빗줄기가 폭우를 뚫고 그를 향해 달려왔다. 천지를 뒤흔드는 육중한 엔진 소리. 그것은 지프 한 대가 아니었다. 궤도 소리.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는 굉금. 가장 먼저 흙탕물을 가르며 도착한 것은 육중한 K1 군안전차 ARB였고 그 뒤를 이어 EOD 폭발물 처리반의 특수 차량과 잠수팀 SDT의 트럭, 그리고 의무 차량이 따랐다. 주둔지 사령관 대령, 이 부대가 가진 모든 중장비와 구조 인력을 문자 그대로 긁어모아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선두, 군안전차 옆에 나란히 선 지휘용 험비 HMM-WB가 급정거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강민철 대장이 내렸다. 그는 어느새 대장 정복 위에 흑호 부대의 현용 검은색 고어텍스 작전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은퇴한 전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복귀한 야전 사령관 그 자체였다. 강민철은 김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묻지 않았다. 보고해. 김진우 대위입니다. 김진우는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마지막 신호. 2분 전 단절됐습니다. 위치는 벙커 내부 천장 근처 철제빔으로 추정됩니다. 내부는 99% 이상 침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 뒤로. 넋이 나간 채 군사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온 오유진이 이 광경을 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구조팀장이 강민철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장님 잠수팀장입니다. 정문 브리칭, 브리칭은 불가능합니다. 저 정도 수압이면. 문을 폭파하는 순간 발생하는 압력 차이, 프레셔 디퍼런셜로 인해 내부 생존자가 즉사할 수 있습니다. 벙커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도 극도로 높습니다. EOD 팀장도 다급하게 덧붙였다. 구조물 자체가 이미 댐의 압력으로 한계입니다. 성형 작약을 사용하더라도 붕괴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실상 접근 불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문을 열면 안에서 죽고 열지 않으면 이미 죽었을 상황. 강민철은 침묵 속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며 벙커의 마지막 남은 아치마저 삼키려는 것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저 멀리 자신들이 달려온 산비탈을 바라보았다. 그는 군안전차 옆에 있던 거대한 전투공병 차량 CEB의 굴착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문은 잊어라.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지붕으로 들어간다. 공병팀장이 경악했다. 대장님, 저건 냉전 시절 규격의 전시 벙커입니다. 지붕은 1m가 넘는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강민철이 공병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 굴착기로 벙커 위를 덮고 있는 토사를 걷어내. 지금 당장 EOD 굴착기가 콘크리트 표면을 노출시키는 즉시 가장 얇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기구 주변에 방향성 브리칭 차지를 설치한다. 우리는 노크를 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문을 만들겠다. 실시. 그것은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작전은 광란처럼 시작되었다. 거대한 굴착기가 포효하며 벙커가 묻힌 산비탈로 기어 올라갔다. 육중한 소의 발톱이 폭우에 젖은 흙과 바위, 나무 뿌리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잠수팀은 굴착기가 구멍을 뚫는 즉시 진입하기 위해 산소통을 점검했다. 김진우는 구조용 로프와 들것을 챙기며 그들 곁에 섰다. 그가 직접 들어갈 심산이었다. 강민철은 그 모든 광경을 비를 맞으며 부동자세로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필사적인 구조작전의 지휘봉이었다. 그리고 그 시각 벙커 내부. 완벽한 어둠, 완벽한 고요. 강하나는 더 이상 철제 빔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지막 남은 10cm의 공기층, 천장과 수면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극심한 저천증은 고통을 빼앗고 대신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신호를 보내기 위해 파이프를 두드리지 않았다. 팔을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의식의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상훈도, 훈련도, 할아버지의 엄한 얼굴도 잊었다. 대신 아주 오래전 기억, 아주 어릴 적. 임무를 나가기 전 그녀를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했다. 수면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이제 콧끝만이 간신히 물밖에 남아 있었다. 여기까지인가?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고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수면 아래로 잠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르르르르릉 물속에서 소리가 아닌 거대한 진동이 그녀의 몸을 때렸다. 그녀의 머리 위 콘크리트 천장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꽝 방향성 폭약이 천장을 강타했다. 완벽하게 제어된 폭발이 두꺼운 콘크리트에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굴착기의 거대한 소의 발톱이 철근을 찢으며 어둠을 갈라냈다. 한 줄기 빛, 폭우와 함께 쏟아져 내린 헤드라이트 불빛이 칠흑 같던 수면을 밝혔다. 진입. 구멍이 채 확보되기도 전에 잠수 장비를 착용한 김진우가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중위 강하나. 그는 물속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빔 근처에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얼굴을 물에 담근 채 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아 수면 위로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식 없다. 호흡 정지, 맥박 없다. 그가 절규처럼 외쳤다. 그는 물속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며 그녀를 찢겨진 구멍 아래로 끌고 갔다. 위에서 구조용 바스켓이 내려왔다. 끌어올려. 강하나의 축 늘어진 몸이 진흙탕 바닥 위로 끌어올려졌다. 그녀는 이미 시신이나 다름없었다. 얼굴은 저천증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제세동기. 의무팀이 달려들어 젖은 전투복 상의를 찢어냈다. 패드를 붙였다. 차직 모두 물러서 클리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리듬 없습니다. 다시. 클리어. 두 번째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의무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강민철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싸늘하게 식어가는 손녀의 시신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저쪽 작전 본부 차량 근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들을 향해 군사 경찰들은 조상훈을 연행해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조상훈은 수갑을 찬 채 자신의 작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철은 조상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조상훈은 이 순간에도 마지막 발악을 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훈련 중 발생한 합법적인 사고였소. 후보생의 독단적인.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금 물에서 건져낸 차가운 시신을 한 번 바라보고 다시 조상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그 경멸,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냉기만이 존재했다. 조상훈은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제발. 이무관이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다시 잡았다. 클리어, 배역,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끼어헉! 죽었던 강하나의 입에서 검은 흙탕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격렬한 기침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폭풍 우치는 하늘과 자신을 둘러싼 혼돈스러운 실루엣들을 담았다. 돌아왔다. 사이너스 리듬 회복 호흡 돌아왔습니다. 의무관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강민철은 손녀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상훈을, 오직 조상훈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조상훈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내 놈은 실패했다. 그는 군사경찰에게 턱짓했다. 이 쓰레기를 내 시야에서 치워라. 조상훈의 마지막 오만함이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한 인간을 죽이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전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끌려가며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패배한 짐승의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김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격렬하게 떨고 있는 하나의 몸 위를 덮었다. 그의 손은 안도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1급 보안구역으로 통제되는 중환자실 ICU, 폭풍우가 핥히고 간 강원도의 혼돈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 이곳에는 오직 기계가 생명을 연장하는 차가운 작동음, 삑삑 하는 일정한 심박계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강하나는 의식불명 상태로 이틀을 넘기고 있었다. 벙커에서 구조된 직후 그녀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장에서의 필사적인 CPR과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의 응급처치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극심한 저천증과 2차 감염, 그리고 어깨 부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가 겹쳐 여전히 생사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다. 의사는 폐에 유입된 흙탕물로 인한 급성 폐렴이 가장 큰 고비라고 말했다. 그녀의 침대 곁을 강민철 대장은 이틀 밤낮으로 미동도 없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구조작전이 끝난 직후에도 여전히 그 빗물에 젖은 대장 정복 차림이었다. 부관이 가져다준 담요나 갈아입을 옷도 모두 물린 채였다. 구겨지고 축축한 그의 정복은 완벽했던 그의 군 경력과 삶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생긴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손녀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손녀의 창백한 얼굴 너머로 30년 전 인제의 차가운 겨울숲을 보고 있었다. 그는 조상훈 소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군의 시스템을 믿었다. 사적인 원한이 군의 공적인 임무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조상훈의 눈에 서려있던 그늘을 보았음에도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향한 사리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조상훈의 범죄이기 이전에 30년 전 자신이 내렸던 냉혹한 결단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대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가 치르고 있었다. 그 길은 고독의 길이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쳤다. 그는 손녀를 그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고 맹수의 아가리 바로 앞에 홀로 서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실패이자 할아버지로서의 완벽한 실패였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강하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침과 함께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눈을 떴다.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던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직후였다. 시야가 흐릿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그리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대하고 거친 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그 대장 강민철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도, 호랑이 같던 위엄도 사라진 그저 며칠 밤을 샌 늙고 지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나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왔다.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생 처음으로 서툴게 손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수십 년간 붓과 지휘봉만을 잡았던 그의 손은 무뚝뚝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을 수십 년간 갈라놓았던 얼음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이 사건은 주둔지 부대 수준을 넘어 육군 참모총장 직속의 특별감찰단과 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강민철 대장의 손녀가 현역 장교에 의해 훈련 중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은 군 수뇌부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조상훈 소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강 중위의 독단적 행동과 폭풍우라는 천재지변이 겹친 비극일 뿐입니다. 본관은 규정대로 MIA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지휘관을 연기했다. 김진우 대위의 증언은 상관에 대한 불만으로, 오유진 중위의 증언은 패닉으로 인한 창란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방어 논리는 철저했다. 그를 살인 미수로 기소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오유진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완전 범죄의 공범에서 한순간에 살인 미수 방조범으로 전락했다. 군 검찰은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 있다고 압박했다. 오유진은 무너졌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그냥 소령님이 시키는 대로. 증거 있습니까? 날카로운 군 검사의 질문에 그녀는 절망했다. 그는 모든 명령을 구두로만 지시했습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오 중위, 오유진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관물대의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있어요. 있습니다. 군 검찰이 찾아낸 거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그는 너무 무서웠어요.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언젠가 내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서 그와의 모든 독대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본부 전체가 숨을 죽였다. 녹음기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조상훈의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성 파일 1, 지옥주 5일 차 소령 사무실. 조상훈 오 중위, 강하나의 나침반 말이야. 약간의 오차가 필요해. 내 말 알지? 산악지형에서 약간의 오차는 치명적이야. 사고처럼 보이게. 음성 파일 2, 지옥주 6일 차 장비 창고. 오유진 소령님 로프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조상훈 죽으라는 게 아니야. 추락하게 만들라는 거지. 팀원들이 그녀를 증오하게 만들어. 그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이건 내 명령이야. 오 중위. 그리고 마지막 파일 7일차 벙커로 가기 직전의 무선 교신 녹음이었다. 음성 파일 3 섹터 7G 비공개 채널. 오유진 공포에 질린 목소리. 소령님 댐수위가 이건 미쳤어요. 저 벙커는 이건 살인입니다. 조상훈 차갑게 명령 수행해. 오 중위 벙커 문 즉시 폐쇄해. 아니면 자네를 전투훈련 중 명령 불복종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겠네. 자네 선택이야. 완벽한 증거였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단계적 살인 미수였다. 수사관들이 이 녹음 파일을 들고 조상훈의 독방으로 향했다. 조상훈은 녹음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방어막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묘한 해방감마저 감돌았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군 검사가 책상 위로 또 다른 파일을 던졌다. 30년 묵어 누렇게 변색된 1급 비밀 군사 보고서였다. 사건명 인제 대침투 작전, 196 구맥스년 엑슈얼 실 지휘관 대위 강민철, 조성희 일병. 검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이시더군. 조상훈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검사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당시 강민철 대위가 이끄는 6인의 흑호부대 팀이 무장공비 3명을 추적 중 매복에 걸렸다. 강 대위는 즉각 후퇴 및 병목지점 방어를 명령했다. 그리고 화면에 당시의 작전 상황도가 펼쳐졌다. 하지만 조성일 일병은 당시 소대에서 가장 용맹했지만 오만했던 당신 아버지는 내가 적의 측면을 칠 수 있다며 명령을 불복하고 단독으로 이탈했다. 그리고 적의 2차 매복 지점. 기관총 진지 킬존으로 뛰어들었지. 조상훈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 아버지는 부상을 입고 고립되었다. 무전으로 필사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 지휘관 강민철 대위는 선택을 해야 했네. 아버지 하나를 구하기 위해 남은 5명의 대원을 사지로 다시 밀어넣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버리고 5명과 핵심 첩보를 가지고 복귀하느냐. 그는 도망쳤어. 조상훈이 으르렁거렸다. 아니,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휘관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5명의 부하를 살렸고 그들이 확보한 첩보 덕분에 공비 주력 부대를 소탕할 수 있었다. 당신 아버지는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전사한 거야.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인한 죽음이었지. 검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펼쳤다. 강민철 대위는 복귀 후 당신 아버지의 명령 불복종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대신 적 주력 부대와 교전 중 용맹하게 전사함으로 보고를 수정했더군. 당신 가족이 배신자가 아닌 영웅의 가족으로 연금을 받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이 그가 당신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어. 조상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 아버지는 영웅이었고 강민철은 배신자였다는 그의 신념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었다. 기어지스말이야. 이것이 진실이다. 조소령?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은인의 가족을 향해 복수의 칼을 겨눈 거야. 그것도 군인의 명예가 아닌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당신들은 몰라 그가 내 아버지를 버렸다고. 조상우는 무너진 신념의 마지막 조각을 붙잡고 발악했다. 당신은 복무를 위해 군에 온 것이 아니었군. 오직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어. 그리고 강하나 중의를 발견했지. 강민철의 전설에 흠집을 낼 완벽한 먹잇감을. 하지만 당신은 실패했어. 모든 것이 드러났다. 30년을 이어온 증오의 고리가 그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며 조상훈의 목을 감아오고 있었다. 한 달 뒤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 고등군사법원.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지만 그 한 달은 흑호 부대의 전체를 뿌리째 뒤흔든 시간이었다. 강원도 상골에 폐쇄된 훈련장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은 군 수뇌부의 직통 라인을 타고 보고되었고 언론의 개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보안 통제하에 신속하지만 무거운 군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장교가 다른 장교를 살해하려 한 사건이 아니었다. 30년 묵은 사령부의 비극적 과거, 지휘관의 명령 불복종과 그로 인한 원한, 그리고 폐쇄적인 특수부대 문화가 빚어낸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법정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은 군의 고위 장성들과 법무관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 재판은 조상훈 개인을 심판하는 자리를 넘어 흑호 부대의 교리 그 자체를 심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강하나는 검찰 측 증인석 바로 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각을 잡고 달인 전투복 차림이었다. 붕대를 풀었지만 여전히 뻣뻣한 오른쪽 어깨를 숨기려 애쓰며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이 모든 것의 끝을 목격하려는 생존자의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진우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최초 고발자이자 핵심 증인이었다. 강민철 대장은 법정에 오지 않았다. 그는 군 검찰에 이 사건은 더 이상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내 존재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석이 열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유진 중위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며 그녀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고서야 간신히 자리에 앉았다. 야망과 질투심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보여주는 비참한 증거였다. 그리고 조상훈 소령, 그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죄수복이 아닌 군복 계급장이 모두 제거된 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흑호 부대의 카리스마 넘치던 지휘관이 아니었다. 인재의 진실, 즉 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라 명령 불복종으로 죽었으며 자신이 증오했던 강민철이 실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내면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30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라는 기둥이 무너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공업뿐이었다. 재판장이 마지막 검찰 측 논고를 시작했다. 담당군 검사 대령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훈련 중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묵은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해 피고인 조상훈이 자신의 지휘권을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살해 도구로 사용한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는 법정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띄웠다. 파손된 나침반, 절단된 로프, 그리고 위조된 훈련 좌표. 피고인은 총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풍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의 상명하복이라는 가장 신성한 명령 체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사는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마지막 증거, 오유진이 녹음했던 조상훈의 마지막 명령을 재생했다. 소령님, 이건 살인입니다. 명령 수행해. 중위, 벙커 문. 즉시 폐쇄해. 조상훈은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눈을 감고 있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일어섰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재판장이 돌아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충귀 오유진. 오유진이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이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행하여 살인 미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다만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극심한 죄책감을 보였으며 결정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스스로 제출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 그리고 명백한 상급자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음을 참작하여 피고인 오유진에게 불명예 전역, dishonorable discharge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모든 연금과 명예를 박탈당했지만 감옥행은 면했다. 오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군생활, 그녀의 야망, 그녀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법정이 다시 얼어붙었다. 피고인 전첸소령 조상훈. 재판장은 그를 소령이라 부르지 않고 이미 계급을 박탈한다는 의미의 전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상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텅 빈 눈동자가 재판장을 향했다. 피고인은 부하 장교에 대한 살인 미수, 지휘권 남용, 군 기물 파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판결문은 길게 이어졌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 전체를 기만한 행위이며 특히 자신이 지켜야 할 부하의 생명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위협한 것은 흑호부대 창설 이래 가장 치욕적인 반역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조상훈에게 대한민국 군법에 의거 무기징역 life imprisonment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계급과 훈장, 군인 연금을 즉시 박탈하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상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기징역, 그의 남은 생의 전부였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그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그의 시선이 방청석의 강하나를 찾아냈다. 그 텅 비었던 눈에 마지막 남은 증오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것은 미안함이 아닌 네가 감히 살아남았다는 저주였다. 강하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그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훈련생 베버시 루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지독한 증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군인이었다. 그녀의 그 고요하고 단단한 시선 앞에서 조상훈은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그렇게 역사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은 늦가을에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김진우가 하나에게 다가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다 끝났습니다. 강중위. 고맙습니다. 대위님, 모든 것에 대해. 하나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흑호부대 주둔지.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주둔지 사령관 대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및 강등되었고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섰다. 김진우 대위는 육군본부 감찰실로 불려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찰감 소장이었다. 김진우 대위, 네 소장님.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과 전우의 생명 사이에서 자네는 후자를 택했어. 그것은 항명이 아니라 군인 복무규율 제1조 전우회를 실천한 진정한 용기였네.
감찰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육군은 자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네. 자네를 금일부로 소령으로 특별 진급시키네. 축하하네. 김소령. 김진우는 경악했지만 이내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소령. 감찰감이 말을 이었다. 지금 흑호부대 훈련 지휘관 자리가 공석이야. 부대는 뿌리부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하네. 그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자네를 추천했네. 가서 자네가 믿는 올바른 방식으로 흑호부대를 다시 만들게. 이것은 포상이자 더 무거운 임무일세. 한편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치고 명예를 박탈당한 오유진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조용히 부대를 떠나고 있었다. 위병소를 나서기 전 그녀는 멀리서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는 강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하나에게 다가갔다. 강? 하나씨. 그녀는 더 이상 계급을 부를 수 없었다. 하나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나는 오유진은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녀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잘못된 야망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보았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가서 당신 자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이번에는 누구의 명령이나 질투가 아닌 당신만의 길을. 오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마지막 속죄였다. 김진우. 아니, 김진우 소령은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다. 그가 처음 강하나의 도끼를 보았던, 그리고 조상훈의 광기를 목격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이제 이 지옥을 개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휴가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강중위. 김진우가 돌아보며 말했다. 강하나는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참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전투복 차림으로 김진우 소령 앞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격려했다. 중위 강하나 휴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뭔가 제 지옥주 훈련 과정 아직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훈련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김진우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흑호의 자격을 정당하게 얻어내고자 했다. 김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 하지만 강중이 다음 과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살을 내는 듯 했던 강원도의 겨울이 지나고 채블지 벙커를 집어삼켰던 설악댐의 물줄기 위로 얼음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땅 같았던 그곳에도 봄이 찾아왔다. 지난 몇 달간 흑호 부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육군 본부의 전면적인 개입에 조상훈이 만들어낸 공포정치와 비이성적인 훈련 방식은 모두 폐기되었다. 그 자리에는 데이터와 과학,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훈련 교리가 도입되었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신임 훈련 지휘관, 소령 김진우가 있었다. 그는 지옥주의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였다. 하지만 그 목적은 후보생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원 생존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훈련은 더 이상 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후보생의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칭돼지였다. 벌이 사라지고 복귀 리뷰가 생겼다. 고립이 사라지고 팀 단위 생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흑호 부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부대였지만 더 이상 야만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강하나는 그 격동의 겨울을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보냈다. 그녀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물에 잠겼던 폐는 젊은 폐기로 다시 호흡을 시작했고 박살났던 어깨는 수술과 혹독한 재활을 거쳐 이전보다 더 강한 근육으로 무장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녀의 정신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군 심리치료감과의 기나긴 상담을 거쳤다. 그녀는 피해 사실을 외면하지도 트라우마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직시했고 그것을 분석했으며 마침내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지하 벙커의 어둠은 그녀의 악몽이 아니라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살아 돌아온 자였다. 그해 4월, 완연한 봄, 강하나는 육군사관학교 시절보다 더 완벽한 정복 차림으로 평창동의 한옥을 찾았다. 서재의 문이 열렸다. 강민철 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이전에 무겁고 숨 막히는 침묵이 아니었다. 오셨습니까? 하나가 먼저 격려했다. 앉아라. 강민철이 붓을 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많은 것을 함께 겪어낸 자들만이 공유하는 옅은 이해의 공기가 흘렀다. 몸은 완벽히 회복했습니다. 군을 떠나도 좋다. 강민철이 창밖의 봄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의병 전역 메디컬 디스차지로 명예롭게 나갈 수 있다.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겪게 한 이 끔찍한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할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배려이자 속죄였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떠난다면 조상훈이 이긴 것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결국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여자가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이 길은 구시대의 원한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 길이 고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지? 맞았습니다. 하나가 담담히 인정했다. 그 길은 지독히도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독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자신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용광로였습니다. 강민철의 입가에 강하나가 평생 처음 보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오동나무 궤를 열었다. 그는 그 안에서 빛바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금의 화려한 흑호 휘장이 아닌 수십 년 전 부대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투박하고 거친 은으로 만든 호랑이 머리 휘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의 것이었다. 나의 길은 끝났다. 강민철이 말했다. 나는 내 증오의 과거가 내 부하를 그리고 내 핏줄을 해치는 것을 막지 못했지. 나는 실패한 지휘관이다. 아닙니다. 아니다. 실패한 것이 맞다. 그는 손녀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다. 너는 그 실패와 어둠 속에서 기어이 살아 돌아왔다. 그는 낡은 휘장을 들고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정복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새 휘장 바로 위에 자신의 때 묻은 첫 번째 휘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이제 너의 길을 가라. 나의 그림자 속에서 걷지 마라. 그 누구의 증오에도 흔들리지 마라. 너만의 빛을 만들어라. 그것이 새로운 흑호의 정신이다. 그것은 진정한 유산의 계승이었다. 며칠 후 다시 돌아온 강원도 흑호부대 훈련장 강하나는 소령 김진우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그는 산더미 같은 훈련 개혁안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들어와. 중위 강하나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하나가 격려했다. 김진우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헬쑥해졌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대를 바꾸고 있었다. 환영한다, 강중희. 그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다. 몸은 괜찮나? 땐 소령님. 그들의 손이 마주 잡혔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고 부패한 과거를 함께 무너뜨린 두 명의 동지, 두 명의 개혁가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감정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로 구축되어 있었다. 좋아? 김진우가 웃었다. 자네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뒀다. 그는 하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더 이상 후보생이 아니야. 오늘부로 강중희를 흑호부대 특수생존교리 및 근접 전투 CQC 담당 교관으로 임명한다.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가장 혹독한 훈련을 가장 참혹하게 겪어낸 생존자에게 그 훈련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받들겠습니다. 하나의 눈이 타올랐다. 그리고 한 달 뒤 새로운 지옥주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강원도의 훈련장. 하지만 풍경은 달랐다. 후보생들의 숫자도 늘었고 그들 중에는 3명의 여성 후보생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하나의 생존 실화는 군 내부에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녀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에게 불가능의 벽을 깬 상징이 되어 있었다. 김진우 소령이 훈련 단상 위에 섰다. 조상훈이 섰던 바로 그 자리였다. 제군들을 환영한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여러분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을 강철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전원 생존, 그리고 전원 통과다. 그는 후보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존 교리를 책임질 수석 교관을 소개한다. 김진우가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중위 강하나가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가슴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휘장과 그녀의 새 휘장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 선 후보생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할아버지처럼 날카로웠지만 조상훈과는 달리 그 안에 경멸이 아닌 엄격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벙커의 어둠을 기억했다. 목까지 차오르던 얼음물을 기억했다. 부대 신조 제1조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피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피의 무게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흑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흑호 부대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전설이 바로 그 폭풍의 눈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